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크고 작은 변동폭은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장기간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특히나 지난 2016년 깊은 불황의 늪에 빠졌습니다. 세계 조선시장이 수주 가뭄에 시달렸고 국내 조선사들의 실적도 쪼그라들었습니다. 심지어 삼성중공업은 무려 10개월 만에 수주 제로 꼬리표를 떼는 상황이 이어지자 이제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끝이 났다는 비관적인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장기간의 불황을 끝내고 전세계 조선업 1위로 올라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면 대한민국의 조선업 최대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발주를 넣은 국가들에서는 대체 무슨 배를 이따위로 만드는 것이냐?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의 매우 낮은 선박 품질과 잦은 고장으로 인해 애로사항 등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해운업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 모임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항해사나 기관사들은 중국 건조 선박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선주사 및 선원 모두에게서 혹평을 받는 상황이라는데요. 전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조선업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전세계의 모든 산업 분야에 있어 대한민국의 위상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업의 경우 한국이 올해 발주되는 컨테이너선의 절반을 따내며 전세계 조선업계를 휘어잡고 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 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무려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수주 낭보를 전하며 초대박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 조선해양은 총 8,350억 원 규모의 선박 8척을 수주했습니다. 라이베니아, 오세아니아, 유럽 소재 선사들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4척, 초대형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 2척, LPG 운반선 1척, PC선 1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길이가 무려 364m, 너비 51m, 높이 30m로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 2022년 하반기부터 선주사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수주 실적은 37억 달러로 올해 수주 목표 149억 달러에 무려 25%를 달성한 것입니다. 삼성중공업도 아시아 지역 선주로부터 총 7,942억 원 규모의 초대형 액화 천연가스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5척을 수주했습니다. 삼성중공업 또한 올해 들어 총 24억 달러를 수주하며 1분기가 채 끝나기 전에 수주 목표 78억 달러에 31%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 대박을 터뜨린 기업을 꼽자면 대우조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액화 천연가스 이중연료 추진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대거 수주하며 1조 1천억 원의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미주와 유럽, 아시아 지역 선주 3곳으로부터 30만 톤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 10척을 1조 959억 원에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최신 기술이 대거 적용되며 기능성을 더했는데요. 대우조선해양 스마트십 솔루션인 DS4가 탑재돼 신규 적용되는 천연가스 추진 시스템의 안전 운전을 지원하며 고압 이중연료 추진 엔진과 고만 간강을 사용한 연료 탱크, 아울러 국제해사기구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인 에너지 효율 지수 3단계에도 부합합니다. 특히나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계약으로 LNG 추진,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액화 석유가스 추진, LPG 운반선에 이어 LNG 추진 원유 운반선까지 수주하게 되며 전 선종에 걸쳐 이중연료 추진 선박 수주에 성공한 셈입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조선사들에서는 돈되는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는데요. 물동량 원유 운반선 시장만 보면 전세계 발주된 LNG 연료 추진 원유 운반선 2척 중 1척은 삼성중공업이 건조하며 사실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바다를 무단으로 침범해 불법 조업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조선업을 압도했다는 데서 그 의미가 깊은데요. 영국 조선 해운시황 분석업체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2월 전세계 선박 발주량 가운데 한국 조선사는 43척으로 56%를 차지해 1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은 40%로 2위, 일본은 겨우 2척을 수주하는데 그치며 2%를 차지해 3위에 올랐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 수주 점유율 격차는 1월 한국 47%, 중국 39% 등 8%포인트 차이가 있었지만 2월 달의 경우 한국은 56%, 중국 40%로 16%
10%포인트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LNG, 운반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분야를 주도해온 반면 컨테이너선의 경우 중국의 주요 먹거리였는데요. 최근에는 컨테이너선까지 한국의 수주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연료 운반선이고 컨테이너선이고 한국으로 주문이 몰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환경 규제 때문입니다. 환경 규제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대한민국은 전기차뿐 아니라 조선업 분야에서도 전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오는 2025년까지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에 비해 30% 줄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2030년에는 40%, 2050년에는 70%까지 줄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기술력에 안주하지 않고 차세대 연료 선박으로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 추진선, 바이오 디젤 추진선 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 연료는 연소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대표 청정 연료입니다. 반면 중국의 경우 전세계 거래처들에게 신용을 잃어버린 상태인데요. 특히나 작년의 경우 중국이 7개월이나 먼저 LNG 추진선을 수주했지만 기술력이 떨어져 납기일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대 3호 중공업이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먼저 인도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전세계 기업과 국가들에게 한국의 조선업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7개월이나 먼저 수주를 하고도 선박을 인도받지 못한 프랑스 선사 CMA, CGM은 한국 조선사에 대비해 선박당 1000만 달러 저렴한 중국 선박을 택한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2019년 중국 후동 중화조선이 건조한 LNG선인 CESI 글래드스토노가 고장의 고장을 반복하자 시운전 2년 만에 폐선되는 최악의 사건을 맞으며 중국 조선업은 전세계로부터 외면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 조선업은 자국의 기업들로부터도 외면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작년 현대 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수주를 맡기며 아시아의 선사로 알려진 한 발주처가 중국의 석유화학기업 STL인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중국 기업마저 선박 품질과 정해진 일정 내에 인도하는 능력 등을 감안해 자국의 조선사가 아닌 한국의 조선사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STL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의 베리라지 가스캐리어라는 선박을 각각 2척씩 발주했는데요. 이 선박의 한 척당 가격은 1,300억 원 수준으로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선박입니다. 중국의 기업마저도 한국 조선사를 택한 것은 압도적인 기술력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해당 선박은 에탄을 액화한 뒤 영하 94도의 화물창에 보관, 운반해야 하므로 상당한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삼성중공업은 2014년에도 세계 최초로 해당 선박 6척을 수주해 성공적으로 인도한 바 있고 전세계에서 발주된 18척 가운데 절반 이상인 총 11척을 수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주 입장에선 리스크가 적습니다. 한때 한국과 경쟁했던 중국과 일본은 더 이상 적수가 아닙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이 주름 잡았었던 LNG 시장, 이후 밀려드는 중국의 대규모 공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 건조지연, 좌초사고 등으로 기술력과 품질 논란을 자초하며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스스로 잃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엔 저렴한 가격과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중국이 국내 조선사를 따라잡기 위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역부족입니다. 중국은 2012년부터 2017년 세계 수주 1위 국가였지만 보수적인 조선 해운 시장에서 신뢰를 잃으며 한국의 LNG선 싹쓸이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이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은 친환경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100% 친환경 연료 개발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이미 조선업 분야에서 일본은 추격 의지를 잃어 업계는 사실상 이 국면을 한국과 중국의 대결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 LNG 대체 연료인 암모니아와 수소 연료는 아직 초기 개발 단계이지만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왔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조선사들이 제시해 나갈 미래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옛말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 조선사는 1000만 달러 싸다고 중국 선박 수주할 때 뭔가 의심스럽고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아니 그 비싼 선박을 인도받은 지 2년도 안 돼서 폐기 처분을 하면 어떡합니까? 과거에 명품하면 주로 유럽의 브랜드들을 떠올렸는데요. 이제 당당히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전세계 최고의 명품을 만드는 장인들의 국가로 자리 잡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껏 따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으로 가 농장에서 계속 일하여 돈을 벌 수 있고 독립운동자금을 댈 수 있으므로 오렌지를 정성스럽게 따는 것이 곧 애국의 길이라고 강조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조선업, 생산직, 기술직, 서비스업 그 어떤 분야라도 자기 맡은 바 자리에서 소명을 다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렵사리 차지한 글로벌 리더 국가의 위상을 더 드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는 일이 없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기다리시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다 보면 좋은 기회가 올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긍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채운 즐겁고 행복한 하루 만들기로 페페TV와 약속해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한국을 도발하는 중국의 도발 수위가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산 제품을 사지 않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치와 한복이 중국 것이라고 우기더니 전세계의 비판을 받고 난 뒤 이제는 생떼를 쓰지 못하니 한국산 제품을 사지 않기 운동을 벌여 한국에 충격을 주겠다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유난히 중국에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중국과 일본을 아우리는 아시아 스마트폰 시장에서 5위권 내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1위는 애플로 15%, 중국의 비보와 샤오미, 오포가 각각 2, 3, 4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북미와 유럽, 라틴 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등 총 4개 지역에서 점유율 1, 2위를 기록했고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37%라는 놀라운 점유율을 기록하며 국민폰으로 등극했습니다. 반면 중국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점은 한때 중국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20%까지 기록했다는 것인데요. 압도적인 기술력과 디자인,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며 독보적인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지난 2016년 사드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한국산 제품 사지 않기 운동이 중국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롯데뿐만 아니라 삼성과 현대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며 경고했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황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중국 소비자들은 시장의 힘을 통해 한국을 벌함으로써 한국의 교훈을 줄 주요한 세력이 되어야 한다. 한중 갈등이 가속되고 있어 삼성, 현대 등도 조만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롯데그룹 외 나머지 유명 한국 유통업체들도 중국 소비자들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중국은 이런 롯데를 환영하지 않는다. 사드 배치가 중국의 뒤통수를 치는 격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롯데의 경솔한 결정은 분명 앞잡이 행위나 다름없다. 사드 배치에 직접 관여된 롯데는 당연히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손실은 모두 자기가 뿌린 씨앗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느 나라 국민들이 외국 기업이 자기 나라에서 떼돈을 벌면서 국익에 손해를 입히는 행동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롯데가 국가 안전을 고려해 한국 군부와 부지를 교체했다며 중국 소비자들도 얼마든지 국가 안전을 고려해 이런 기업과 제품을 거부할 수 있다 전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행해진 후 중국 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은 20%에서 1%로 하락했고 중국인들은 아직까지 오직 애플과 중국산 스마트폰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도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 애니메이션이 중국 명절을 왜곡하고 영토를 축소했다며 자국 비디오 플랫폼에서 퇴출시켰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주 중국에서 방영된 한국 애니메이션 슈퍼윙스 시리즈가 중추절의 기원을 왜곡하고 잘못된 지도를 사용했다는 비난 속에 결국 삭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출동 슈퍼윙스는 한국의 퍼니플럭스 엔터테인먼트와 중국의 알파그룹이 공동 제작한 유아교육용 애니메이션인데요. 사람처럼 생긴 비행기들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세계 각지의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4년 국내에서 처음 방영된 뒤 이듬해부터 중국 후난위성 TV에도 전파를 탔습니다. SCMP에 따르면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지난 몇 달간 만화에 등장하는 지도는 티베트 남부와
창바이산 일부는 물론 대만도 중국 영토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이는 중국 영토를 축소시킨 것이라는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이들은 또 추석 명절의 전통 음식인 송편의 기원을 설명하는 내용도 트집 잡았습니다. 문제가 된 에피소드는 비행기 캐릭터가 한국 소녀에게 송편 재료를 배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중추절, 즉 중국의 추석의 기원이 한국에서 시작됐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 중국인은 웨이보를 통해 내 딸은 만화를 보고 나서 중추절이 한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인식하고 이날 송편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아침 내내 중추절 축제와 월병에 관해 가르쳐 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억지 공세가 이어지자 결국 해당 애니메이션은 중국 내 비디오 플랫폼에서 삭제됐습니다. 한국 콘텐츠에 대한 중국의 트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 유튜버 햄지의 김치는 한국 전통 음식라는 발언에 중국을 무시하고 조롱했다며 맹비난했고 결국 햄지의 영상은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퇴출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중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한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5,500만 명의 미얀마 시민들은 중국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배후 세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이 때문에 실제로 미얀마인들은 현재 중국산 제품을 아예 사지 않는 보이콧을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중국 배후설을 잠재우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요. 화춘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것은 완전히 헛소문이다. 그 목적은 중국과 미얀마의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것이다. 미얀마 민주주의 민족동맹, 군대는 모두 중국과 우호 관계로 현 국면은 중국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다. 라며 성남 미얀마 국민의 민심을 달래보려 시도하고 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반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민단체들에는 열광하는 미얀마인들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업로드한 이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얀마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미얀마인들이 한국에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지 감동적인 이야기를 영상 아래 링크 남겨둘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에 가입할까봐 불안해서 발 뻗고 잠을 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와는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즉시 중국의 화해 제스처를 취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이는 중국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4개국 정상들의 모임, 미국, 인도, 호주, 일본의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 사정은 봐주지 않겠다라고 전했고, 더 충격적인 것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 일부 공급 업체들을 상대로 신규 제한 조치를 가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이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는 반도체나 안테나, 배터리 등 화웨이의 5G 장비용 부품 수출을 더 명확하게 금지한 것으로 화웨이에 대한 수출이 허용됐던 일부 업체들마저 더 획일적으로 수출 제한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화웨이에 판매하는 기업들에 대한 승인 조항을 수정했다면서 기업들의 5G 관련 품목 공급을 추가로 제한하라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말인 지난 1월 액면가 $1,190억 규모